4월 6일, 이 날짜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을 미네랄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 역대급 타이밍을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만 보면서 기름값 좀 오르겠네 하고 멍하니 있습니다. 이러면 쥐집니다. 진짜로요. 오늘 경제 크래프트에서 이 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크래프트입니다. 이 채널은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스타크래프트에 빗대어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경제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오늘은 스타크래프트 한판 하는 기분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협상이 완전히 깨지면 어디까지 치솟는지. 두 번째,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값이 왜 갑자기 폭락했는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 세 번째,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반도체 산업을 조용히 죽이고 있는 헬륨 공급망 위기.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 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어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볼 건데요. 뉴스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로 연결될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미니맵에 불이 켜지는 순간입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팩트입니다. 4월 6일은 왜 운명의 날짜가 됐을까요? 전 세계 원유와 LNG, 쉽게 말해 석유와 가스가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바닷길이 막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맵 한가운데 있는 좁은 언덕길목입니다. 모든 자원 수송이 이 길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이란이 그 길목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전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이 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이게 막히니까 국제 유가가 한 달 만에 무려 50%나 폭등했습니다. 50%입니다. 한 달 만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후 통첩을 2번이나 연장한 끝에 4월 6일 오후 8시를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잡은 4주에서 6주 안에 끝낸다는 타임라인의 종착역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트럼프 본인이 정치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물러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두 번째 팩트입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내민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란 핵시설 완전 해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자유항행구역으로 선포해라. 이를 포함한 15개 조항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맞받아친 조건도 세 가지입니다. 모든 암살 핵위 중단, 전쟁 배상금 지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인정. 스타크래프트로 설명하면 한쪽은 네 기지 다 부수고 유닛도 다 없애고 자원 채취권도 내놔라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아니 오히려 네가 내 피해 보상하고 내 구역 인정해라 하는 겁니다. 입장 차이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협상을 낙관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팩트입니다. 숫자로 보는 지금의 공포입니다. 브렌트유, 국제 기준 원유 가격이 한 달 만에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내가 매달 10만 원 내던 기름값이 갑자기 15만 원이 된 겁니다. 한 달 만에요.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버렸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예전에는 1,300원 냈다면 지금은 1,500원을 내야 합니다. 수입하는 물건들이 전부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선이 무너진 이후에는 그 위로 저항선이 없다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방어 라인이 뚫리면 본진까지 일사천리잖아요. 지금 환율이 딱 그 상태입니다. 협상 결렬되면 1,540원까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번째 팩트입니다. 이 상황이 왜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쟁은 저기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겠지.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사 짓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채소랑 과일 가격도 올라갑니다. 공장 돌리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공산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한국은 유가가 오르면 매달 4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구당 월 18만 원씩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팩트 정리를 해봅시다. 4월 6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방향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협상 테이블은 서로 극단적인 조건을 내밀며 사실상 결렬 직전입니다. 유가는 한 달 만에 50% 이상 폭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저항선이 없는 공백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일상의 물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겁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이 깊이까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주권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도 같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면 미네랄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유닛 뽑는 비용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원은 없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건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늘어나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도 천연가스가 들어갑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비료 가격도 올라갑니다. 비료가 비싸지면 농사 짓는 비용이 올라가고 채소, 과일, 곡물 가격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이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예요. 결국 에너지 가격 하나가 오르면 식탁 물가, 공산품 가격, 교통비까지 전방위로 다 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재림이라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금값의 배신, 그 이면의 진짜 이유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을 사야 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값이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온스당 5,600달러 하던 금이 4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20% 가까이 빠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진콜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증거금이라는 담보를 맡겨야 하는데 CME 그룹 같은 대형 거래소가 갑자기 이 증거금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은선물 증거금이 15%에서 18%로 올랐습니다. 돈이 없는 투자자들은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당했습니다. 공중 유닛을 잔뜩 뽑아놨는데 갑자기 운용 비용이 올라가서 유지가 안 되는 상황, 그게 마진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금 확보를 위한 매도입니다. 유가 폭등과 주식시장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먼저 팔았는데 그게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이 나빠서 판 게 아니라 금이 제일 빨리 팔리니까 판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실질금리 상승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4.4%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자를 4.4%씩 주는 안전한 채권이 있는데 굳이 이자도 안 주는 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금값이 폭락한 겁니다. 이건 금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극도로 패닉 상태에 빠져서 가장 좋은 것마저 팔아야 하는 항복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반도체 산업의 조용한 살인마, 헬륨 공급망 위기입니다. 이게 오늘 세 가지 인사이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헬륨이라고 하면 풍선에 넣는 가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헬륨은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정밀하게 냉각시키고 EUV 장비를 작동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헬륨이 없으면 공정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스타로 비유하면 고급 유닛을 생산하는 공장의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게 멈추면 공장이 과열되고 가장 강력한 유닛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카타르에 있는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이번 분쟁에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헬륨 공급의 약 30%에서 38%를 담당합니다. 전 세계 헬륨의 3분의 1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카타르산 헬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해협이 막혀 있으니 이미 생산된 헬륨도 밖으로 못 나옵니다. 지금 특수 헬륨 컨테이너 200개 이상이 바다 위에 그냥 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헬륨 수입량의 65%를 카타르에서 가져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약 4개월에서 6개월치 헬륨을 비축해두고 있지만 이 비축분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번 여름 2026년 6월, 7월 사이입니다. 그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이 실제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폭등하고 AI 서버를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이 됩니다. 헬륨은 하드디스크 안에도 들어갑니다. HDD 제조사들이 이미 가격을 20%에서 5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올라가면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넷플릭스, 유튜브, 카카오 서비스 비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가 상승이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는 거라면 헬륨 부족은 반도체라는 심장의 맹각수가 끊기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서 쓰러질 일보 직전인데 심장까지 과열되고 있는 상황. 이게 2026년 4월의 본질입니다. 앞에서 상황을 파악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금 같은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한 방향에 전부 다 거는 겁니다. 스타에서 전략을 하나만 짜고 그게 안 통하면 바로 쥐지잖아요.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고 각 시나리오에 맞게 분할해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월 6일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록불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입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으로 내려오고 환율도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에는 안도 랠리가 펼쳐집니다. 이때는 고금리에 억눌려 있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성장주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격 전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노란불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이 또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서로 극단적인 조건을 내밀면서 협상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전면 충돌로 가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유가는 배럴당 95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환율도 1,500원 근처에서 불안하게 유지됩니다. 이미 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환전하지 마세요. 4월 6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달러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막으로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관망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빨간불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실제 군사행동이 시작되는 경우 브렌트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습니다. 이때 해야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주식 비중을 빠르게 줄이고 현금을 50%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방산 섹터와 에너지 섹터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반기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나중에 반격도 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 구체적 전략입니다. 금은 온스당 4,500달러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자산의 15% 내외를 3번에서 4번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최악의 경우 4,1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부채 위기와 통화가치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온스당 6,00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폭풍 전야의 조정이지 금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외환과 현금 비중은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미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월 6일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마시고 유지하세요. 환율이 1,540원을 강하게 뚫는다면 그건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국가 신용 위험의 징후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협상이 잘 되면 환율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으니 그때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반도체와 기술주는 지금 당장 신규 진입을 서두르지 마세요. 4월 중에 발표될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반드시 챙겨보셔야 합니다. 재고자산 항목과 원자재 공급망 관련 경영진 코멘트,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경영진이 헬륨 공급망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다면 그게 바로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신호입니다. 6월 이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4월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 6일 협상 결렬이라면 현금 비중 50% 이상 확보가 우선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서 전월 대비 0.5% 이상 상승이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소식이 들리면 방산과 에너지 섹터로 단기 대피하는 전략을 취하세요.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 복구 소식이 나오면 그때 반도체 섹터에 다시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 4월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다릅니다. 스타에서 패치가 크게 되면 예전에 통하던 전략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딱 그 대형 패치를 맞은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온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에너지입니다.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원유가 공급되면서 전 세계 공정들이 싼 값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공급망입니다.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싸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기업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공급망이 한 군데라도 끊기면 전체가 멈춰버린다는 걸요. 앞으로 기업들은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핵심 소재를 더 많이 비축하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걸 효율성에서 회복 탄력성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타로 치면 자원 효율 극대화로 유닛 숫자를 최대한 뽑는 전략에서 방어 건물도 짓고 비상 자원도 쌓아두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주목받을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기술입니다. 태양광, 풍력, 원자력처럼 중동 원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각국 정부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게 국가 안보 문제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관련 물류와 자원기업, 방산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서 각국의 국방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면서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기업들, 항공, 해운, 석유화학은 비용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연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매파 성향, 즉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매파적인 의장까지 등장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걸 피벗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연준이 나를 구해줄 거라는 기대는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뉴노멀의 시대에 투자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유가 몇 달러, 환율 몇 원 이런 숫자에 매번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숫자 뒤에서 실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읽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분산입니다. 한 자산, 한 섹터, 한 국가에 몰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환경에선 분산이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세 번째, 공부입니다. 이번에 헬륨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소재 하나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숨겨진 변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걸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월 6일은 글로벌 경제의 방향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금은 마진콜에 의한 기술적 하락이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반도체는 헬륨 이슈가 실적에 반영되는 6월 이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물가와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안이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 효율성보다 회복 탄력성을 우선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2026년 4월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스타에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쥐지치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에서 역전 카드를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맵을 보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제 크래프트와 함께 맵 전체를 봤습니다. 이제 쥐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유가나 환율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종목들의 공급망과 리스크를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경제 크래프트는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